감히 우리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이봐요, 체코. 후회할 짓 하지 마십시오. 유럽 전역이 지금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체코 정부를 향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며 으름장을 놓던 프랑스와 독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분 만에 한국 앞에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17년 동안이나 허공에 삽질하며 예산을 4배나 까먹을 때 한국은 50도의 열동네 사막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기적을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저 언색의 원전 시장을 싹 다 뒤엎어버린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 누가 한국을 하류라 비웃었습니까? 당신들이 한국보다 더 나은 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정치 논리 따위는 쌈이나 싸드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국 이라는 정답만을 찍어낸 한 남자의 피말리는 27조 원짜리 승부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받자마자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 외교 라인이었죠.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그 나라를 선택하겠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책상 위 조명만 켜진 어두운 방에서 저는 같은 숫자를 또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27조 원.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27조 원이 움직입니다. 만약 틀리게 된다면요? 저 혼자 책임지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코의 다음 세대가 대가를 치르게 되죠.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체코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겠군요. 저는 라데크 체른이라고 합니다. 체코 경제산업부에서 차관직을 맡고 있죠. 산업정책 실무를 담당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투자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총괄해왔고 에너지와 전력 경제 분야가 제 전문 영역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실패했을 때 정치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결정들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국가를 감정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상론을 믿지 않죠. 구호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의 감정에 기대지도 않죠. 저는 오직 숫자를 봅니다. 일정을 확인하죠. 실패 확률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그게 제가 25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새벽 2시에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체코의 전력 상황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문제가 아니었죠. 바로 지금 현재의 위기였습니다. 체코 전역의 공장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철소는 용광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었죠. 핵심 산업 시설들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전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를 단순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죠. 콘센트에 꽂으면 나오는 것,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는 것 정도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정의는 산업의 혈액이죠. 사람의 몸에서 피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결국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멈추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산업이 멈추고 산업이 멈추면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되죠. 정의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체코 전력 수급 현황 보고서였죠. 표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경고 표시가 페이지 곳곳에 전멸하고 있었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기존 발전소들의 노후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환경 규제로 인해 순차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석탄에 의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대체할 전력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회의실에 모인 실무진들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실무진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차관님. 재생에너지는 보조 역할만 가능하죠. 태양광은 해가 지면 발전을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습니다. 체코의 산업 구조를 지탱할 기저전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기저전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력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발전시설을 말하죠.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잠깐 끊겨도 불편한 정도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가 끊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제철소의 용광로가 멈추면 그 안에 있던 쇳물이 굳어버립니다. 반도체 공장의 전기가 1초라도 끊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폐기되죠. 기저전원은 단 한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말 그대로 산업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전원을 담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원자력? 저는 원자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자력은 두려운 기술이죠. 체르노빌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도 보셨을 거고요. 원전 사고는 한 번 터지면 수십 년이 지나도 수습이 안 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땅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죠. 그 피해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는 산업을 지탱할 수 없고 석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천연가스는 다른 나라에 목줄을 내주는 것과 같았죠. 남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원자력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된 결론이었죠. 회의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결론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았죠.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원전 사업의 예상 규모는 27조 원이었습니다. 체코 같은 나라에게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 프로젝트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3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예요.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죠. 멈추는 순간 투자금 전액이 매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정의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최종 서류에 사인하는 건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죠. 그 개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사인하면 27조 원이 움직이고 제가 사인한 결정이 틀리면 국가 한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공하면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겠죠. 실무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이 일정을 정말 맞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책임지는 건 다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죠.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무게를 확인시켜준 것에 가까웠습니다. 원전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완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 이후로도 60년간 가동되죠.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70년간 체코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구조물 중 하나이죠.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천 개의 부품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하죠. 그래서 원전 건설은 전통적으로 몇몇 강대국들의 영역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있었죠. 유럽 원자력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나라죠. 러시아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쌓아온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원전 프로젝트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핀란드에 짓고 있는 원전이었죠. 원래 4년 만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14년이 걸렸습니다. 예산도 30억 유로에서 시작해서 110억 유로까지 불어났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4년 예정이 14년이라고요? 예산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이죠. 미국 자료도 확인해 봤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새 원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죠. 가장 최근에 시도한 프로젝트는 공정률 40%에서 중단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술이 사라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졌죠.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기술자가 필요 없어집니다. 기술자가 없으면 다음 세대의 기술이 전수되지 않죠.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원전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다가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후보국 명단 하단에 적혀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원자력 분야에서 전통적인 강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유럽에서는 그 나라를 효율적인 제조 국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잘 만들고 휴대폰 잘 만드는 나라.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라고요? 솔직히 이 판의 주인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옆에 적힌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건설 지원 이력 없음, 예산 초과 이력 없음.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죠.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죄다 실패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나라 이름 위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한국.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나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한국이라는 이름 위에 그어놓은 형광펜 자국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날 회의의 주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훨씬 더 당연한 이름이었죠. 프랑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죠. 전날까지만 해도 무겁기만 했던 얼굴들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럽에서 원전을 짓는다면 당연히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에너지 업계에서는 거의 상식에 가까운 명제였죠. 프랑스는 유럽 원자력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나라였죠. 원전 기술하면 프랑스, 이건 수십 년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공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프랑스가 유리했습니다. 체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죠.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외교적으로도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전하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럽 문제는 유럽이 해결한다. 이보다 더 그럴듯한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의가 시작되자 실무진 중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겠죠?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론을 공유하고 있었죠. 마치 우리가 모인 이유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처럼요. 저도 처음에는 크게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수십 년째 원전을 못 짓고 있었고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남는 선택지가 프랑스밖에 없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뭔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날 밤에 본 그 숫자들이요? 핀란드에서 프랑스가 짓고 있는 원전 자료 말입니다. 4년 예정이 14년으로 늘어났고 예산이 4배 가까이 불어났다는 그 기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식은 자주 맞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건가 아닌가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원자력은 상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편안했던 얼굴들의 긴장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겁니다. 저는 당연한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말로 짓는 게 아닙니다. 기록으로 짓는 거죠. 어떤 나라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나라가 실제로 무엇을 해냈느냐는 겁니다. 약속한 기한 내에 완공했는지, 책정된 예산 안에서 마무리했는지, 중간에 문제가 터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기록들이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무진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을 잡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원전 건설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원전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죠. 배관 하나, 밸브 하나, 용접 이음사의 하나까지 전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십 년 뒤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전 건설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10년 정도를 예상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10년이 15년이 되고 15년이 20년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완성됐죠. 문제는 기술을 실행하는 사람과 시스템에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각 나라의 원전 건설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나 외교 논리가 아니라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자는 겁니다. 각 나라가 과거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일정을 지켰는지, 예산을 맞췄는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서 결론을 내려둬도 늦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미 답이 정해진 상황에서 굳이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27조 원짜리 결정입니다. 틀리면 30년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이 맞을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결정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제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저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건 역시 프랑스였습니다. 유럽 원자력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나라였으니까요. 프랑스 원전 산업의 역사는 화려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원전을 대량으로 건설하기 시작해서 불과 20년 만에 50기 이상의 원전을 가동하게 됐죠. 전 세계가 프랑스의 원전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20년간 프랑스가 새로 지은 원전이 몇 기인지 아십니까? 단 2기입니다. 그마저도 완공되지 않았죠. 하나는 핀란드에, 하나는 프랑스 본토에 짓고 있었는데 둘 다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자료를 펼쳤습니다. 2005년에 착공해서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죠. 4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 용접 부위 결함, 설계 변경 반복. 4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았죠. 8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완공된 건 2022년이었습니다. 착공 후 17년이 걸린 거죠. 예산은요, 처음 30억 유로로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10억 유로가 들어갔습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초과였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유럽 원자력의 자존심이라는 나라의 기록입니까? 프랑스 본토에 짓고 있는 플라망빌 3호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2007년에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 예정이었죠. 5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예산 초과는 물론이고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태였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죠. 프랑스가 원전 건설을 쉬는 동안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는 신규 원전 건설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지어놓은 원전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20년 넘게 새 원전을 짓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자들이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 많은 용접공들, 배관 전문가들,
품질 관리자들이 하나둘씩 현장을 떠났죠.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안 지으니까 새 기술자를 양성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자 프랑스 원전 산업은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설계도는 있었죠.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핀란드 프로젝트에서 콘크리트 품질 문제가 터지고 용접 결함이 발견되고 설계 변경이 반복된 건 다 이런 이유에서였죠. 기술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술이 전수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죠. 프랑스는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미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부터 원전을 지어왔으니까 기술력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때는 미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프랑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새 원전이 완공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6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30년 가까이 미국에서는 단 하나의 원전도 새로 지어지지 않았죠. 물론 시도는 있었습니다. 2013년에 조지아주에서 보글 3, 4호기 건설을 시작했죠. 미국 원전 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프로젝트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착공 후 곧바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똑같은 패턴이었죠. 설계 오류, 품질 문제, 인력 부족, 예정된 일정은 계속 밀려났고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공사를 맡은 웨스팅하우스는 결국 파산했죠. 세계 최대의 원전 기업이 자국에서 원전을 짓다가 파산한 겁니다. 미국 원전 산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프랑스와 같았습니다. 30년간 원전을 짓지 않는 동안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죠. 기술자들이 은퇴하고 공급망이 해체되고 노하우가 소멸됐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죠. 하지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사라진 사람과 경험은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세계 원전 기술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던 나라들이 둘 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죠. 기술은 있었지만 그걸 실행할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통의 강자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요? 기술력은 있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의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맡긴다? 체코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중국의 원전 건설을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저는 다시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날 밤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은 그 이름이었죠. 솔직히 아직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짓는다고요? 한국은 효율적인 제조 국가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이런 건 유럽에서도 유명하죠.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라니요. 이건 자동차나 휴대폰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전 건설 이력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그 자료가 제 책상 위에 놓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말부터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시작했죠. 미국과 프랑스 기술을 배워온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배운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갔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25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력의 30% 정도를 원자력으로 생산하죠. 단순히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지었느냐는 겁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기록을 보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정 공기 준수율 100%에 가까웠습니다. 예산 초과도 거의 없었죠. 프랑스가 17년 걸린 원전을 한국은 5년 안에 지어냈습니다. 같은 원전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료를 들고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본 거죠. 저는 테이블 중앙에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죠. 저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지연, 미국의 실패, 그리고 한국의 기록. 설명을 마치고 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던 그 편안한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대신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혹시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프라하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제가 직접 요청한 자료였죠.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상세 기록이었습니다. 착공일, 예정 완공일, 실제 완공일, 초기 예산, 최종 집행 예산, 공사 중 발생한 문제들.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먼저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자료부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 원전 르네상스의 상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었죠.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재조명받기 시작한 겁니다. 핀란드는 그 흐름의 선두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2005년 핀란드는 프랑스의 아레바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레바는 당시 세계 최대의 원전 기업이었죠. 프랑스 원자력 기술의 정수를 집대성한 회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총 공사비 30억 유로, 공사 기간 4년. 2009년에는 핀란드 국민들이 새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4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프랑스가 짓는 겁니다. 핀란드 정부도 아레바도 누구도 이 일정을 의심하지 않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요. 하지만 현실은 서류와 달랐습니다. 착공 후 첫 해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이었죠. 원전의 기초를 이루는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콘크리트 품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원전의 경납 구조물은 방사능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벽입니다. 이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콘크리트를 다시 타설해야 했죠. 몇 달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용접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원전 내부의 배관 시스템을 연결하는 용접 부위에서 문제가 나온 거죠. 원전에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관이 들어갑니다. 뜨거운 냉각수가 그 배관을 타고 흐르죠. 용접 하나가 잘못되면 냉각수가 새고 냉각수가 새면 원자로 온도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용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죠. 이미 일정은 1년 이상 밀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 변경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다 보니 현장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온 겁니다. 설계팀과 시공팀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설계를 수정하고 이미 지은 부분을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원전은 완공되지 않았죠. 8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완공될 수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언론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유럽 원전 산업의 수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최종 완공은 2022년이었습니다. 착공 후 17년이 걸린 겁니다. 4년 예정이 17년이 됐습니다. 예산은요? 30억 유로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10억 유로가 들어갔습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초과였죠.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유럽 원자력의 자존심이라는 나라의 기록이란 말입니까? 세계 최고라던 프랑스 원전 기술의 현 주소가 이거란 말입니까?
한 가지 사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핀란드 프로젝트는 예외적인 상황이 겹친 불운한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본토의 플라망빌 3호기 기록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착공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죠. 자국 땅에 최신 원전을 지어서 프랑스 원전 기술의 건재함을 증명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예정 공기는 5년, 예산은 33억 유로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가 2023년이었습니다. 착공 후 16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예산은 이미 130억 유로를 넘어섰고 완공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죠. 이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손대는 원전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품질 불량, 용접 결함, 설계 오류, 일정 지연, 예산 초과, 마치 복사한 것처럼 같은 문제들이 되풀이됐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됐을까? 프랑스는 분명 원전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20년 동안 50기 이상의 원전을 지은 나라였죠.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원전 하나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겁니까?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의 원전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죠.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이미 50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었고 전력이 남아돌 정도였으니까요. 새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 기술자가 필요 없어집니다. 기술자가 필요 없으면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이유도 없죠. 경험 많은 기술자들은 나이가 들어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울 젊은 인력이 없었죠. 2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으니 20년간 후배들을 양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원전을 짓기로 했을 때 프랑스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기술은 남아 있었지만 그 기술을 실행할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죠. 설계도는 있었습니다. 매뉴얼도 있었죠.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콘크리트를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용접을 어떤 각도로 해야 하는지, 배관을 어떤 순서로 연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간 축적되는 노하우이죠. 프랑스는 그 노하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이었죠. 미국의 상황은 프랑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부터 원전을 지어왔으니 역사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전성기에는 미국이 세계 원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가 터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였죠. 다행히 체르노빌처럼 대규모 방사능 유출은 없었지만 미국 사회의 원자력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 새 원전 건설은 사실상 중단됐죠. 마지막으로 완공된 원전이 1996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30년간 미국에서는 단 하나의 원전도 새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긴 공백이었죠. 그러다가 2013년 미국이 다시 원전 건설에 도전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글 3, 4호기 프로젝트였죠. 미국 원전 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공사를 맡았죠. 웨스팅하우스는 한때 세계 최대의 원전 기업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착공하자마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똑같은 패턴이었죠. 설계 오류, 품질 문제, 인력 부족. 30년간 원전을 짓지 않는 동안 미국의 원전 산업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예정된 일정은 계속 밀려났습니다.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죠. 그리고 2017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전 기업이 자국에서 원전을 짓다가 파산한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원자력 기술을 발명한 나라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보글 프로젝트는 웨스팅하우스 파산 후에도 어떻게든 계속됐습니다. 조지아 전력이 인수해서 공사를 이어갔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원래 7년 예정이던 공사가 14년이 걸렸고 예산은 14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프랑스와 미국, 세계 원전 기술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던 두 나라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그걸 실행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원전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과거의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원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대체 몇이나 남아있는 겁니까? 이건 더 이상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아직 살아있느냐의 문제였죠.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기술자가, 공급망이, 노하우가 아직 남아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후보국 명단을 펼쳤죠. 러시아는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여러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체코가 러시아의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맡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내에서 원전을 대량으로 건설하면서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중국의 원전을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정치적 문제 이전에 중국 원전 기술은 아직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니 명단 하단에 한 나라 이름이 남았습니다. 한국. 저는 그 이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았던 그 이름이었죠. 그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짓는다고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선입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데이터만 봐야 했죠. 저는 한국 원전 건설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프랑스 기술을 도입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도입한 기술을 소화하고 개량하고 결국에는 독자 기술로 발전시켰습니다. 한국형 표준 원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APR-SAN 400이라고 불리는 모델이었죠. 한국이 자체 개발한 원전이었습니다. 이 모델의 기록을 보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고리 3호기, 2008년 착공, 2016년 완공, 8년. 신고리 4호기, 2009년 착공, 2019년 완공, 10년. 신한울 1호기, 2012년 착공, 2022년 완공, 10년. 예산 초과는요, 거의 없었습니다. 일정 지연은요, 최소한이었죠. 프랑스가 17년 걸리고 예산을 4배나 초과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원자력 발전소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저는 한동안 그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고라던 프랑스와 미국은 원전 하나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데 한국은 척척 지어내고 있다니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원전을 잘 짓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죠.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프랑스는 2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30년간 멈췄죠. 하지만 한국은 1978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한 기가 완공되면 다음 기를 착공하고 그게 완공되면 또 다음 기를 시작했죠. 그 덕분에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살아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기술자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었죠. 젊은 인력들에게 노하우가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공급망도 유지되고 있었고 설계와 시공의 연계도 매끄러웠죠. 프랑스와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한국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게 사실이라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전제가 뒤집히는 거죠. 유럽 원전은 프랑스라는 공식, 원전 기술은 강대국의 영역이라는 상식,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기록은 인상적이었지만 그게 해외에서도 통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자기 나라에서 원전 잘 짓는다고 해서 남의 나라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규제가 다르죠. 해외 프로젝트는 국내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진행한 원전 프로젝트가 있는지 찾아봤죠.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저는 그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만약 이 프로젝트 기록이 한국 국내 기록과 비슷하다면 그건 정말로 판이 바뀌는 겁니다. 자료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건물 사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자결하는 태양, 그리고 그 속에 우뚝 솟은 원자력 발전소. 마치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사막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원전 건설이 얼마나 까다로운 작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온도와 습도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균열이 생기죠. 철근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밀 기기들은 먼지에 취약하고 전자장비들은 열에 약하죠. 그런데 그 모든 악조건을 한꺼번에 갖춘 곳이 바로 아랍에미리트 사막입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환경이었죠. 습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모래바람이 수시로 불어닥쳤고 물 한 방울 구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최악의 건설 환경이라고 답할 만한 조건이었죠. 국제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죠. 사막에서 원전을 짓는다고요? 그것도 원전 건설 경험이 전무한 나라에서요?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국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과 미국의 컨소시엄, 그리고 한국의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참여했죠.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프랑스나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전 종주국들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한국이 따낸 겁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의아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원전을 수주했다고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데이터를 봤던 거죠. 프랑스가 핀란드에서 어떤 참사를 벌이고 있는지, 미국의 원전 산업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세부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7월 1호기 착공, 예정 공기는 약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본 기록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기술진은 사막의 악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기온이 낮은 야간에 집중적으로 진행했죠. 특수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관리했습니다.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차단막을 설치하고 정밀 기기들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특수 컨테이너 안에서 보관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1년차 기초 공사 완료, 일정대로였죠. 2년차 원자로 건물 구조물 건설, 일정대로였습니다. 3년차 주요 기기 설치, 일정대로였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서 겪었던 문제들, 콘크리트 품질 불량, 용접 결함, 설계 오류 같은 것들이 바라카 현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발생했더라도 즉각적으로 해결되고 있었죠.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경험이었죠. 그들은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15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죠. 프랑스와 미국이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020년 8월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착공 후 약 8년 만이었죠. 사막이라는 악조건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의 선진국 핀란드에서 17년을 허비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은 세계 최악의 건설 환경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원전을 완공한 겁니다. 예산은요? 200억 달러로 시작해서 200억 달러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프랑스는 30억 유로가 110억 유로가 됐는데 한국은 200억 달러가 그대로 200억 달러입니다. 예산 초과가 없었다는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1호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총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죠. 2호기, 3호기, 4호기가 순차적으로 건설됐고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이미 모든 호기가 완공됐거나 완공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호기가 예정된 일정과 예산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4기 원전을 사막에서 지으면서 단 한 기도 일정을 크게 어기거나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프랑스와 미국의 실패를 보면서 원전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는데 한국은 그걸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사막에서 원전 한 기를 성공적으로 짓는 건 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기를 연속으로 모두 일정과 예산 안에서 완공하는 건 운으로 설명할 수 없죠. 이건 시스템입니다. 기술과 경험과 인력과 공급망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한국에는 그 시스템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제가 밤새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검토한 자료들이 머리 위에서 빙빙 돌았죠. 프랑스의 실패, 미국의 몰락, 그리고 한국의 기록.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죠. 기술력, 실적, 비용, 일정 준수율, 모든 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하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죠. 원전 건설은 기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죠. 외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체코는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외교,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야 하죠. 그리고 그 정치의 문제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죠. 차관님, 오늘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시작됐구나. 외교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보던 얼굴들이었지만 표정들이 달랐죠.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외교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체르니 차관, 원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기존 강국들의 실적을 검토했고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후보국 명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요. 외교부 차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죠. 정부 내에서 비밀이 유지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죠. 제 대답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말을 이었죠. 유럽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체코가 원전 사업에서 비유럽 국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우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유럽의 에너지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핵심 인프라를 역외 국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유럽 문제는 유럽이 해결해야 한다. 들리기에는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17년 걸리고 예산을 4배나 초과하는 프랑스에게 원전을 맡겨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의 연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27조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30년간 국가 전력을 책임질 시설이죠. 이걸 상징이나 외교적 제스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불편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각국의 원전 건설 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고 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회의는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정치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할 것 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대부분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고요.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데이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건 다른 거였죠. 이 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유럽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외국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먼저 접촉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항의는 아니었죠. 비공식적인 우려 표명이었습니다. 체코와 프랑스의 오랜 우호 관계를 언급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연합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죠. 에너지 분야에서 역외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연락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로 바뀌고 있구나. 원전 건설은 분명 기술의 영역입니다. 누가 더 잘 짓는지, 누가 더 안전하게 짓는지, 누가 예산과 일정을 지키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외교와 정치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거지?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니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체르니 차관이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디 소속인지 밝히지 않았죠. 저는 경계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상대방은 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죠. 차관님께서 검토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었죠. 체코는 유럽의 일원입니다. 유럽의 핵심 인프라가 유럽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관님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신중한 결정을 권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죠.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쪽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체코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가? 그 외에 고려사항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죠. 두려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프랑스 17년 지연 예산 4배 초과, 미국 원전 기업 파산 30년간 신규 건설 제로, 한국 일정 준수 예산 준수 사막에서도 성공.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아무리 거세져도 이 숫자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화 협박이 아무리 심해져도 프랑스가 갑자기 원전을 잘 짓게 되는 건 아니죠. 저는 데이터를 믿기로 했습니다. 감정이나 외교가 아니라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정의는 설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프라하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을 켜고 있는 게 바로 전기죠. 만약 저 불빛들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가 멈추고, 산업이 멈추고, 삶이 멈추게 됩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죠. 유럽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27조 원짜리 결정을 외교적 체면 때문에 그르칠 수는 없었죠. 전화는 늦은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였죠. 모든 후보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최종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정치와 외교를 배제하고 오직 숫자만으로 승부를 가르는 냉정한 계산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그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날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최종 분석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실무진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고려 배제, 외교적 요소 배제, 이미지나 명성 같은 주관적 요소 완전 배제. 오직 객관적 데이터만으로 각 후보국을 평가하라고 했죠. 건설 단가, 공사 기간, 일정 준수율, 예산 초과율, 안전 기록 중단 이력 이런 항목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주 후 그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죠. 원전 건설 후보국 비교 분석 보고서.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먼저 프랑스 섹션을 봤습니다. 최근 20년간 완공한 원전 수는 단 2기였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는 17년, 다른 하나는 16년 이상이 걸렸죠. 평균 예산 초과율은 270%였습니다. 처음 책정한 예산의 거의 3배 가까이 더 들어갔다는 말이죠. 일정 준수율은 사실상 0%였습니다. 단 한 번도 예정된 기한 내에 완공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최근 30년간 완공한 원전 수는 2기였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수십 년 만에 처음 시도한 프로젝트였죠. 공사 기간은 예정의 2배가 넘었고 예산 초과율은 150% 이상이었습니다. 특이사항란에는 웨스팅하우스 파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원전을 짓다가 세계 최대의 원전 기업이 파산한 겁니다. 러시아는 기술력은 있었지만 보고서에는 정치적 리스크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상 체코가 러시아의 핵심 인프라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였죠.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원전 건설 실적은 인상적이었지만 해외 수출 경험이 부족했고 기술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붙어 있었죠. 게다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중국의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맡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 한국. 저는 그 페이지를 펼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른 나라들과 나란히 비교해 놓으니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20년간 완공한 원전수 7기 이상, 평균 공사 기간 6년에서 8년, 일정 준수율 95% 이상, 예산 초과율 5% 미만, 해외 수출 실적,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기 완공.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같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프랑스가 17년 걸리는 걸 한국은 7년에 끝냅니다. 프랑스가 예산을 3배로 초과하는 동안 한국은 예산 안에서 마무리하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바라카 원전 기록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바라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진이 제 지시대로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물이었죠. 바라카 원전은 세계 원전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기온 50도를 넘나드는 환경, 원전 건설 경험이 전무한 국가, 모든 조건이 불리했죠. 국제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보고서에는 바라카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기온이 낮은 새벽과 밤에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수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섭씨 70도 이하로 유지했죠. 사막의 모래바람에 대비해서 정밀 기기들은 밀폐된 컨테이너에서 관리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 담수화 시설도 자체적으로 구축했죠. 이런 세부 사항들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구나. 철저한 준비와 풍부한 경험,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나온 결과였습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서 콘크리트 품질 문제로 몇 년씩 지연됐을 때 한국은 사막에서 그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이 자국 내에서 원전 하나 짓다가 기업이 파산할 때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4기의 원전을 척척 완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기술과 실적만 보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죠. 하지만 그 결론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원전사업검토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경제부, 에너지부, 외교부, 국방부, 재무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죠. 체르니 차관이 한국을 밀고 있다는 이야기가요. 저는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원전 건설 후보국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분석은 순수하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고려나 외교적 요소는 배제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비교 분석표를 띄웠죠. 먼저 프랑스입니다. 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7년 270% 예산 초과, 일정 준수율 0%.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죠.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는 4년 예정이 17년이 걸렸습니다. 예산은 30억 유로에서 110억 유로로 증가했죠. 프랑스 본토의 플라망빌 3호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20년 이상의 건설 공백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붕괴입니다. 기술자가 사라지고 노하우가 소멸됐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프랑스 실적이 이 정도로 나쁜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30년간 신규 건설 제로, 웨스팅하우스 파산, 보글 프로젝트 350억 달러 초과. 미국은 1996년 이후 단 하나의 원전도 새로 짓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 시도인 보글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7년 이상 지연됐고 예산은 2배 이상 초과됐습니다. 공사를 맡은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죠. 원인은 프랑스와 동일합니다. 오랜 공백으로 인한 산업 역량 소멸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위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메모를 하고 있었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기술력은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핵심이 나올 차례였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일정 준수율 95% 이상, 예산 초과율 5% 미만, 해외 수출 실적 바라카 원전 4기 완공, 공사 기간 평균 6년에서 8년. 저는 위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몇몇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침묵하고 있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라카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세계 최악의 건설 환경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낮 기온 50도, 습도 제로, 모래바람, 물 부족. 국제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한국은 4기 모두 예정된 일정과 예산 안에서 완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꿔서 바라카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원전 시설, 그 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프랑스는 유럽 선진국 핀란드에서 17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중동 사막에서 8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같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제 질문에 답하지 않았죠. 답할 수 없었던 거겠지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외교부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데이터가 인상적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교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럽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물론 외교적 고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위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교적 고려를 우선시해서 프랑스를 선택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10년 이상 지연되고 예산이 3배로 불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외교부 위원은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원전은 30년간 국가 전력을 책임질 시설입니다. 27조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외교적 제스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누가 가장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가? 재무부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한국이 유리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건설 단가는 프랑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용량의 원전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일정 지연 리스크가 낮으니까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적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논의가 오갔죠. 하지만 핵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에너지부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대로라면 한국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순수하게 기술과 실적만 본다면 없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유럽의 자존심이라던 프랑스가 탈락하고 원자력의 종주국이라던 미국이 탈락하고 남는 건 한국뿐이라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위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몇몇은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죠. 데이터가 설득력 있었다고, 잘 정리해 주셨다고요. 하지만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외교부 쪽에서요. 저는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프라하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위원들도 이제 현실을 알게 됐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명확해도 정치는 데이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교적 압박, 정치적 계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체코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죠. 그 기준에서 보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전화가 몇 통 와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연락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비서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회의에서 사용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한국, 일정 준수율 95%, 예산 초과율 5% 미만. 이 숫자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최종 결정뿐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일정에 변동이 있다고요.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비공개 면담이 잡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총리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거리에서 산책을 즐기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그들의 미래 30년을 결정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총리실에 도착하니 비서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총리 집무실이었죠. 비공개 면담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총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며 저를 맞이했죠. 체르니 차관,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리도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상적인 분석이었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총리의 표정을 살폈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던데 차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죠. 데이터만 보면 그렇습니다. 기술력, 실적, 비용, 일정 준수율. 모든 면에서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건 나도 압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프라하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프랑스 대사가 찾아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체코와 프랑스의 오랜 우호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독일 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연합의 결속이 중요하다면서요? 에너지 분야에서 여괴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전달됐습니다. 총리가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차관,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체코가 유럽에서 어떤 위치에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면 유럽 파트너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총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우려를 이해했죠.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럽 관계를 고려해서 프랑스를 선택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핀란드처럼 17년이 걸리고 예산이 3배로 불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유럽 파트너들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총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27조 원입니다. 체코 국민의 세금이죠. 이 돈이 낭비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프랑스가 져주지 않습니다. 독일이 보상해주지 않죠. 결국 체코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총리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외교적 고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원전은 30년간 국가 전력을 책임질 시설입니다. 이걸 외교적 제스처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누가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가? 총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죠. 차관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론도 있고 동맹 관계도 있고 선거도 있죠. 저는 총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죠. 총리님, 저는 제 직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의 권고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총리님과 내각의 몫이죠.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십시오. 총리실을 나온 후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정치적 계산이 데이터를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솔직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은 제 손을 떠난 영역이었죠. 며칠 후 저는 최종 권고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죠. 프랑스를 선택했을 때의 리스크, 한국을 선택했을 때의 리스크,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했습니다. 프랑스 시나리오부터 작성했습니다. 장점은 명확했죠. 유럽연합 내 관계 유지, 외교적 안정, 전통적 파트너십 강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했죠. 최근 실적 기준 예상 공사 기간 15년에서 20년,
예상 예산 초과율 200%에서 300%, 총 예상 비용 27조 원에서 80조 원 사이. 저는 그 숫자들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80조 원이라니요. 처음 예산의 3배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체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죠. 다른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나 의료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죠. 한국 시나리오도 작성했습니다. 단점부터 적었죠. 유럽 파트너들의 불만, 외교적 긴장 가능성, 여고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 증가 우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훨씬 컸죠. 최근 실적 기준 예상 공사 기간 7년에서 10년, 예상 예산 초과율 5% 미만, 총 예상 비용 27조 원 수준 유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20년 걸릴 수 있는 일을 한국을 선택하면 10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8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는 비용을 한국을 선택하면 27조 원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죠. 이 차이가 체코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프랑스를 선택해서 10년이 더 걸리면 그 10년 동안 체코는 불안정한 전력 상황에서 버텨야 합니다. 노후화된 발전소들을 억지로 가동하면서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지내야 하죠. 그 사이에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외국 기업들은 체코 투자를 꺼리게 될 겁니다. 예산이 3배로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53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야죠. 아니면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체코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점점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한국이냐 프랑스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코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였죠. 단기적인 외교 관계를 위해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인가. 저에게 답은 명확했습니다. 권고안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할 때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해야 할지를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본 분석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적 평가입니다. 정치적, 외교적 고려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기술과 실적, 비용과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것이 본 분석의 결론입니다. 권고안을 완성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묵살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밀려서 서랍 속에 처박힐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권고안을 제출한 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프라하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수만 개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거리의 가로등이 밤길을 밝히고 광고판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모든 불빛이 전기로 켜지는 겁니다. 만약 전기가 끊기면 저 불빛들이 전부 꺼지겠죠. 도시가 어둠에 잠기고 사람들의 일상이 멈추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생명 유지 장치가 꺼지고 공장에서는 기계가 멈추고 가정에서는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죠. 정의는 그냥 편의 시설이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기반이죠. 그 기반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이제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각 회의가 소집됐다고요. 원전 사업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서였죠. 저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든 장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모두가 이 회의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향이 정해질 거라는 걸요. 총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최종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체르니 차관의 분석 보고를 듣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15분간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실패 사례, 한국의 성공 사례, 비용 비교, 일정 비교, 리스크 분석, 모든 것을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줬죠.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외무장관이 손을 들었죠.
분석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파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의 관계, 유럽연합 내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총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외무장관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외교를 위해 프랑스를 선택했는데 핀란드처럼 17년이 걸리고 예산이 3배로 불어나면 그때 프랑스가 우리를 보상해 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교를 위해 국가의 핵심 이익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원전은 30년간 우리나라 전력을 책임질 시설입니다. 이걸 상징이나 제스처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분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비용 차이가 상당하더군요. 한국을 선택하면 수십조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죠. 교육, 의료, 인프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논의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오갔죠.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총리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기술과 실적, 비용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국전력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었죠.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최종 계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협상이 남아있었고 세부 조건 조율이 남아있었고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습니다. 숫자가 승리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프라하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잠시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이지 기록이 아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수사, 외교적 압박, 온갖 설득과 협박이 난무했지만 결국 숫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17년 대 7년, 300% 초과대 5% 미만, 이 숫자들이 모든 논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지만 그 결정을 현실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였죠. 협상, 계약, 착공, 완공. 아직 수년간의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체코는 선택을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상징이 아니라 실적을, 외교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체코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유럽의 한 나라가 전통의 원전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내각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며칠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가 오히려 더 힘들었죠. 회의 결과가 새어나가기 시작한 건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정부 내에서 비밀이 유지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가 언론에 흘렸는지 외교 채널을 통해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코가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외무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비공식 우려 표명이 아니라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였죠. 체코와 프랑스의 오랜 우호 관계에 비추어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죠. 독일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유럽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영내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직접적으로 결정을 번복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불쾌하다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됐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도 성명을 냈습니다. 각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은 주권사항이지만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최종 서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려면 정부 차원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서명을 제가 해야 했죠. 서명식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책상 위에 항해 서한과 우려 표명 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 대사관에서 보낸 것들이었죠. 대부분은 형식적인 내용이었지만 몇몇은 상당히 노골적이었습니다. 체코의 결정이 유럽 내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암시하는 내용들이었죠. 국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유럽 동맹을 무시한 처사라고요. 외교적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 앞세웠다고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요. 저는 그런 비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제 논리만 앞세웠다고요? 아니, 저는 데이터를 봤을 뿐입니다. 프랑스가 17년 걸리고 예산을 3배나 초과한다는 데이터를요. 한국이 사막에서도 일정과 예산을 지켰다는 데이터를요. 그게 경제 논리입니까? 그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에 휘말리면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서명식 준비를 계속했죠. 서명식 사흘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차관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비서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분위기에서 범상치 않음이 느껴졌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체르니 차관이시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죠.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정부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저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체코의 결정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서명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결정은 내각 회의에서 내려졌습니다. 저 혼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차관님께서 핵심 역할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의 분석 보고서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체코의 오랜 친구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체코를 지지해온 것도 프랑스입니다. 이번 결정이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관님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30년간 국가 전력을 책임질 시설입니다. 이 결정을 외교적 고려만으로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죠. 차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체코는 유럽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죠. 차관님의 커리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커리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체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 않았죠. 저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차관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데이터가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결국 체코의 미래가 무너지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건가? 정말로 이게 최선인가? 한국을 선택한 게 맞는 건가?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도 밀려왔죠.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이 되자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결정했죠. 프랑스의 기록, 미국의 기록, 한국의 기록, 이 숫자들을 비교하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 답을 따른 것뿐이죠. 프랑스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져도 프랑스가 갑자기 원전을 잘 짓게 되는 건 아닙니다. 17년 걸리던 게 갑자기 7년으로 줄어들지 않죠. 예산 300% 초과가 갑자기 5%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서명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서 서명식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이미 프라하에 도착해 있었죠. 오후에 경제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서명식 1시간 전 총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체르니 차관, 오늘 서명식 잘 진행해 주세요. 프랑스 쪽에서 마지막까지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의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총리가 덧붙였습니다. 차관이 고생 많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결정을 평가하겠지만 저는 그들이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감사합니다, 총리님. 전화가 끊긴 후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좋은 날씨였죠. 마치 오늘 일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양측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한국전력 컨소시엄 대표가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서명할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합의서였죠. 이 문서에 서명하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체코와 한국이 함께 원전을 짓는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27조 원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의 두려움, 프랑스와 미국의 실패 기록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 한국의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의 놀라움, 정치적 압박 속에서 버텼던 밤들, 협박 전화를 받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서류에 대고 서명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한국 측 대표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허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앞으로 수년간 협상이 진행될 겁니다.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착공 준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원전을 짓는데 또 수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유럽 파트너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체코는 유럽의 일원입니다. 유럽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죠. 하지만 원전은 30년간 국가 전력을 책임질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 결정은 기술력, 실적, 비용,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체코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죠. 숫자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줬습니다. 한국은 일정을 지키고 예산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원전을 완공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의 석양이 보였죠. 붉은 빛이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제가 서명한 문서 한 장이 체코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겁니다. 30년 후 체코 국민들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겠죠.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가정에는 불이 켜지고, 병원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장비들이 작동할 겁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정치적 찬사도 개인적인 영광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압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게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퇴근 안 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서명한 합의서 사본이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27조 원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체코의 미래 30년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의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프라하의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죠. 가슴속까지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겠지. 협상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튀어나올 거야. 프랑스와 유럽 쪽에서도 계속 압박이 있을 거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겠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서명식 이후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대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체코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 박을 벌였죠. 유럽의 배신자라고 부르는 매체도 있었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 결정이라고 분석하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당연히 비판적이었죠. 오랜 동맹을 저버린 행위라는 논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식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비공식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질문이 들어왔죠. 체코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한국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비용 분석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질문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도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들도 프랑스와 미국의 실적을 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체코의 결정이 발표되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덜란드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원전에 소극적이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입장을 바꾸고 있었죠. 새 원전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어느 나라에 맡길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유럽 국가들에서 연이어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죠. 노후화된 원전을 교체해야 하거나 새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죠. 당신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숫자가 답을 알려줄 겁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을 넘어 다른 대륙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원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체코의 결정 과정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분석을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습니다. 터키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연락이 왔죠. 세계 각국이 체코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체코의 선택이 단순히 체코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요. 우리가 내린 결정은 하나의 선례가 됐습니다. 유럽의 중견 국가가 전통적인 원전 강국들을 제치고 아시아의 신흥 강자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에 메시지를 던진 거죠. 정치나 외교가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요. 체코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요. 네덜란드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공식 발표는 아직이었지만 내부적으로 한국 쪽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체코의 작은 결정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체코 결정 이후 프랑스 정부는 자국 원전 산업 개혁에 나섰습니다.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17년 걸리고 예산을 3배나 초과한 기록은 지워지지 않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전 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30년간 쌓인 공백을 단기간에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자가 없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노하우가 소멸된 상황에서 정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체코 수주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원전 산업의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는데 여기에 국제적인 인정까지 더해진 거죠. 젊은 인재들이 원전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시작된 거죠. 수출이 늘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더 많은 수출로 이어집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겪은 악순환의 정반대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명식 후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한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원전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체코의 결정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죠. 긴장이 됐지만 동시에 이 자리가 갖는 의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체코 경제산업부 차관 라데크 체르니입니다. 오늘 저는 체코가 어떻게 원전 파트너를 선택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를 단순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콘센트에 꽂으면 나오는 것,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는 것 정도로 여기시죠. 하지만 저는 25년간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면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정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정의는 권력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권력이었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죠.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왜 중동에 군대를 보냈습니까?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전기의 시대입니다.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데이터 센터가 세상을 움직이고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전기가 필요하죠. 정의 없이는 현대 문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전기를 통제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 세계의 전력 인프라를 건설하는 나라, 그 나라가 21세기의 강대국이 될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원전 건설 실적 비교표가 나타났죠. 체코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전력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모든 후보를 검토했습니다. 전통의 강국들, 프랑스와 미국의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저는 프랑스와 미국의 실패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청중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바라카 원전 사례를 설명했죠.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최악의 건설 환경에서 한국은 4기의 원전을 예정된 일정과 예산 안에서 완공했습니다. 프랑스가 17년 걸린 것을 한국은 8년 만에 해낸 거죠.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체코의 선택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21세기 전력 시대를 이끌 파트너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오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기대서는 살아남을 수 없죠.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추가 질문을 하고 체코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들에게 같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라고요. 프라하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제 머릿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죠. 효율적인 제조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원전 강국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원전 시장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원전 파트너를 선택할 때 한국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적이 어떤지 모든 평가에서 한국이 기준이 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기술 수출국이 된 거죠. 산업의 심장을 움직이는 기술을 세계에 공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위상의 근본적인 변화였죠. 체코의 선택이 그 변화의 시작점 중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저 혼자 이룬 일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실무진, 결정을 내린 내각, 지지해준 총리,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죠.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비행기가 프라하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야경이 펼쳐졌죠. 수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뒤에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 뒤에는 발전소가 있죠. 몇 년 후면 체코에도 새 원전이 들어설 겁니다. 한국이 짓는 원전이요. 그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저 불빛들을 밝히게 되겠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대부분 조용한 회의실에서 결정됩니다. 화려한 연설이나 극적인 순간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결론을 내리는 지루한 과정이 역사를 만들죠. 저는 그 과정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시작되지만 산업은 전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다음 시대를 결정하죠. 체코는 그 결정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30년 후 체코 국민들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오늘의 결정을 기억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잊어버리겠죠? 전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공직자일 뿐이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선의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압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고 원칙을 지키려 했죠. 그게 전부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맞이해줬습니다. 컨퍼런스는 어땠냐고 물었죠. 저는 잘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출근해서 제 일을 할 겁니다. 협상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겠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이제 자원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세계는 준비된 나라를 선택하죠. 그리고 그 준비가 가장 먼저 끝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선택의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참여했다는 것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